여러분은 뉴질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지의 제왕, 깨끗한 자연, 양떼가 뛰노는 초원. 아마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6천 명이 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탈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뉴질랜드의 1인당 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대기자는 7만 명을 넘었고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학생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낙원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 경제가 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 두 번째, 왜 국민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라를 떠나고 있는지. 세 번째,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오히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네 번째, 병원과 학교가 어떻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선진국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미지 그대로였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세상 끝에 숨어서 살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던 곳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뉴질랜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국이었습니다. 저신다하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빠른 봉쇄로 코로나를 막아냈고, 뉴질랜드 국민들은 스스로를 팀 오브 5 밀리언이라고 부르며 연대했어요. 500만 국민이 하나의 팀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그 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뉴질랜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국민들이 발로 투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요?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1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약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2.5%가 1년 만에 나라를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125만 명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보입니다.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들 중 시민권자, 그러니까 진짜 뉴질랜드 사람들만 따로 보면 순유출이 46,400명입니다. 순유출이 뭐냐면요, 나간 사람에서 들어온 사람을 뺀 숫자예요. 46,400명이 순유출이라는 건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에서 나간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46,400명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국민 이탈이에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규모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전문직이에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뉴질랜드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핵심 인재들이 짐을 싸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rain drain. 한 나라의 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핵심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뉴질랜드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호주예요. 2024년 9월까지 1년간 호주로의 순유출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떠나는 뉴질랜드인의 대부분이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에 호주로 가고 있어요. 왜 호주일까요?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슬픕니다. 첫 번째 원인은 뉴질랜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에 중독된 경제 구조예요. 뉴질랜드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경제를 굴려왔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이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집에 저금통이 있는데 이 저금통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누군가가 와서 이 저금통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실제로 돈을 더 번 건 아닌데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뉴질랜드 경제가 바로 이 착각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경제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정작 진짜 경제의 체력인 생산성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시간당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같은 시간 일해도 호주 사람보다 훨씬 적게 버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뉴질랜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던 생산성 위원회를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을 폐쇄해버린 격이에요. 치료할 의지 자체를 포기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9월 이후 뉴질랜드의 1인당 GDP가 누적 4.6%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뉴질랜드 경제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대신 집값 상승이라는 착시에 의존했고 그 착시가 사라지자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원인이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옆나라 호주와의 압도적인 임금 격차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호주의 평균 주급은 약 1888 호주 달러입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주급은 약 1586 뉴질랜드 달러예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으로만 봐도 호주가 30%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주는 물가도 높지 않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호주의 높은 임금이 높은 물가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오클랜드에서 한 달에 받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밥 먹고, 집세 내고, 교통비 쓰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시드니에서 같은 일을 하면 그 남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한 편의점은 시급이 10,000원이고 옆 편의점은 시급이 13,000원이에요. 일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시겠어요? 뉴질랜드 사람들 입장에서 호주가 딱 그런 존재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만 가면 같은 일을 하고도 30% 받을 수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쓰고 문화도 비슷하고 비자도 쉽게 나옵니다. 더 잔인한 건 뭐냐면요. 뉴질랜드에서 의사나 간호사로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호주에 가면 같은 일을 하면서 집도 살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그리고 짐을 싸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하락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문제냐고요? 이게 바로 뉴질랜드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2025년 말 기준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2021년 정점 대비 약 17.6%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 무려 31.3%가 떨어졌어요. 뉴질랜드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집값 하락입니다. 그럼 집 사기 쉬워졌냐?
전혀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진 건 맞는데 동시에 금리가 폭등했거든요. 2021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어요. 지금은 6%에서 7%대입니다. 3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이었다가 7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30% 하락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2%에서 7%로 올랐어요. 7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리가 2%일 때는 한 달에 약 117만 원이었어요. 금리가 7%가 되면 한 달에 408만 원입니다. 집값은 30% 떨어졌는데 매달 내야 하는 돈은 3.5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가격은 아직도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요.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이 집을 사려면 20% 계약금만 약 1억 6천만 원이 필요해요. 뉴질랜드 평균 주급이 약 1380 뉴질랜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정도. 여기서 생활비 다 빼고 1억 6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렌트를 해야 하는데 렌트 시장도 지옥이에요. 2025년 10월 기준 전국 주간 중위 렌트비가 610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4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집의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의 상당수가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겨울에 집 안에서 입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차고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립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따뜻한 집에 사는 것조차 특권이 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원인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공공서비스의 붕괴입니다.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요. 먼저 병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2월 기준 전문의 첫 진료를 받기 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7만 4천 명입니다. 2023년에는 5만 1,000명이었거든요. 2년 만에 45%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1.5%가 전문의 진료 한 번 받으려고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 대기자도 3만 6천 명 이상이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같은 필수 진료과의 대기는 더 심각합니다. 응급실은 어떨까요? 목표는 환자의 95%를 6시간 이내에 진료하고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심지어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호주로요. 공공병원의 전문의가 약 1,700명 부족하고 간호사는 4,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에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적은 월급 받을 바에야 호주 가서 더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의료진이 떠나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 또 다른 의료진이 떠나고 이게 지금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의 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출석률입니다. 2025년 정기 출석률이 약 50%에서 51%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의 절반만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에요. 학생 2명 중 1명은 학교를 안 나오거나 자주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봤습니다. 부동산 의존 경제의 붕괴, 호주와의 임금 격차, 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그리고 병원과 학교의 동시 붕괴.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뉴질랜드를 낙원에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뉴질랜드에서만 처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비슷한 사례가
1980년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도 한때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자 젊은이들이 대거 영국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일랜드 인구의 상당수가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남은 건 늙은 사람들과 일자리 없는 사람들 뿐이었죠.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아세요? 1990년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했어요.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I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세웠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문제는 뉴질랜드에는 아일랜드처럼 끌어올 산업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는 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어요. 뉴질랜드는요? 세계 지도 끝에 있는 고립된 섬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호주라는 거대한 자석이 있어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죠. 아일랜드 옆에 영국은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였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격차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죠. 그런데 일본에는 토요타, 소니, 혼다 같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거죠. 뉴질랜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요 수출품이 유제품, 육류, 목재예요.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 미주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뉴질랜드는 국민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법은 한마디로 긴축이에요. 허리띠 졸라매자는 거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6,500개에서 10,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삭감됐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어요. 공공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2025년 기준 실업률이 5.2%이고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 웰링턴의 타격이 심각해요. 웰링턴은 공무원 도시거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도시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뉴질랜드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배에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을 퍼내는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겠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돈이 절약되겠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정부의 인프라 적자가 1,200억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섰다고 공식 인정됐어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입니다. 상하수도가 터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병원 건물에 곰팡이가 슬고 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향후 30년간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이 없어요. 2029년까지 순부채가 GDP의 4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빚은 늘어나는데 고칠 건 쌓여가고 있어요.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26년부터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GDP 성장률이 1.7%에서 3.4%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민간 경제학자들은 더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인재는 계속 떠나고 있고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뉴질랜드가 호주의 인력 공급소로 전락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호주로 가서 일하고 뉴질랜드에는 은퇴한 노인들만 남는 거죠. 아름답지만 살기 힘든 은퇴자들의 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질랜드의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많이 의존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은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요. 뉴질랜드가 보여주는 건 이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도 두뇌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고 젊은 전문직들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어요. 아직 뉴질랜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비슷해. 뉴질랜드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한번 인재가 떠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떠나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남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인프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지방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처럼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뉴질랜드가 낙원에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에 의존한 경제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진짜 실력인 생산성은 키우지 않고 집값 상승에만 기댔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둘째, 바로 옆에 있는 호주와의 인근 격차가 너무 커서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30%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셋째, 금리 폭등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넷째,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붕괴예요.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집을 살 수 없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해도 해외보다 대우가 나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뉴질랜드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긴축이나 금리 조절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해요. 지금 뉴질랜드에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뉴질랜드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시진 않으셨나요? 뉴질랜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뉴질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지의 제왕, 깨끗한 자연, 양떼가 뛰노는 초원. 아마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6천 명이 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탈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뉴질랜드의 1인당 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대기자는 7만 명을 넘었고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학생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낙원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 경제가 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 두 번째, 왜 국민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라를 떠나고 있는지. 세 번째,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오히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네 번째, 병원과 학교가 어떻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선진국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였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세상 끝에 숨어서 살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던 곳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뉴질랜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국이었습니다. 저신다 하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빠른 봉쇄로
코로나를 막아냈고, 뉴질랜드 국민들은 스스로를 팀 오브 5 밀리언이라고 부르며 연대했어요. 500만 국민이 하나의 팀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그 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뉴질랜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국민들이 발로 투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요?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1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약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2.5%가 1년 만에 나라를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125만 명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보입니다.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들 중 시민권자, 그러니까 진짜 뉴질랜드 사람들만 따로 보면 순유출이 46,400명입니다. 순유출이 뭐냐면요, 나간 사람에서 들어온 사람을 뺀 숫자예요. 46,400명이 순유출이라는 건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에서 나간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46,400명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국민 이탈이에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규모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전문직이에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뉴질랜드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핵심 인재들이 짐을 싸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rain drain. 한 나라의 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핵심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뉴질랜드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호주예요. 2024년 9월까지 1년간 호주로의 순유출만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떠나는 뉴질랜드인의 대부분이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에 호주로 가고 있어요. 왜 호주일까요?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슬픕니다. 첫 번째 원인은 뉴질랜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에 중독된 경제 구조예요. 뉴질랜드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경제를 굴려왔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이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집에 저금통이 있는데 이 저금통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누군가가 와서 이 저금통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실제로 돈을 더 번 건 아닌데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뉴질랜드 경제가 바로 이 착각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경제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정작 진짜 경제의 체력인 생산성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시간당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같은 시간 일해도 호주 사람보다 훨씬 적게 버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뉴질랜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던 생산성 위원회를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을 폐쇄해버린 격이에요. 치료할 의지 자체를 포기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9월 이후 뉴질랜드의 1인당 GDP가 누적 4.6%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뉴질랜드 경제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대신 집값 상승이라는 착시에 의존했고 그 착시가 사라지자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원인이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영나라 호주와의 압도적인 임금 격차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호주의 평균 주급은 약 1888 호주 달러입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주급은 약 1586 뉴질랜드 달러예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으로만 봐도 호주가 30%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주는 물가도 높지 않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호주의 높은 임금이 높은 물가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오클랜드에서 한 달에 받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밥 먹고, 집세 내고, 교통비 쓰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시드니에서 같은 일을 하면 그 남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한 편의점은 시급이 10,000원이고 옆 편의점은 시급이 13,000원이에요. 일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시겠어요? 뉴질랜드 사람들 입장에서 호주가 딱 그런 존재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만 가면 같은 일을 하고도 30% 받을 수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쓰고 문화도 비슷하고 비자도 쉽게 나옵니다. 더 잔인한 건 뭐냐면요. 뉴질랜드에서 의사나 간호사로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호주에 가면 같은 일을 하면서 집도 살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그리고 짐을 싸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하락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문제냐고요? 이게 바로 뉴질랜드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2025년 말 기준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2021년 정점 대비 약 17.6%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 무려 31.3%가 떨어졌어요. 뉴질랜드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집값 하락입니다. 그럼 집 사기 쉬워졌냐? 전혀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진 건 맞는데 동시에 금리가 폭등했거든요. 2021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어요. 지금은 6%에서 7%대입니다. 3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이었다가 7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30% 하락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2%에서 7%로 올랐어요. 7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리가 2%일 때는 한 달에 약 117만 원이었어요. 금리가 7%가 되면 한 달에 408만 원입니다. 집값은 30% 떨어졌는데 매달 내야 하는 돈은 3.5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가격은 아직도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요.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이 집을 사려면 20% 계약금만 약 1억 6천만 원이 필요해요. 뉴질랜드 평균 주급이 약 1380 뉴질랜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정도. 여기서 생활비 다 빼고 1억 6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렌트를 해야 하는데 렌트 시장도 지옥이에요. 2025년 10월 기준 전국 주간 중위 렌트비가 610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4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집의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의 상당수가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겨울에 집 안에서 입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쓸고 습기가 차고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립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따뜻한 집에 사는 것조차 특권이 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원인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공공 서비스의 붕괴입니다.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요. 먼저 병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2월 기준 전문의 첫 진료를 받기 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7만 4천 명입니다. 2023년에는 5만 1,000명이었거든요. 2년 만에 45%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1.5%가 전문의 진료 한 번 받으려고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 대기자도 3만 6천 명 이상이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같은 필수 진료과의 대기는 더 심각합니다. 응급실은 어떨까요? 목표는 환자의 95%를 6시간 이내에 진료하고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심지어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호주로요. 공공병원의 전문의가 약 1,700명 부족하고 간호사는 4,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뉴질랜드에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적은 월급 받을 바에야 호주 가서 더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의료진이 떠나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 또 다른 의료진이 떠나고 이게 지금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의 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출석률입니다. 2025년 정기 출석률이 약 50%에서 51%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의 절반만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에요. 학생 2명 중 1명은 학교를 안 나오거나 자주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봤습니다. 부동산 의존 경제의 붕괴, 호주와의 임금 격차, 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그리고 병원과 학교의 동시 붕괴.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뉴질랜드를 낙원에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뉴질랜드에서만 처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비슷한 사례가 1980년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도 한때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자 젊은이들이 대거 영국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일랜드 인구의 상당수가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남은 건 늙은 사람들과 일자리 없는 사람들 뿐이었죠.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아세요? 1990년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했어요.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I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세웠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문제는 뉴질랜드에는 아일랜드처럼 끌어올 산업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는 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어요. 뉴질랜드는요? 세계 지도 끝에 있는 고립된 섬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호주라는 거대한 자석이 있어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죠. 아일랜드 옆에 영국은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였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격차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죠. 그런데 일본에는 토요타, 소니, 혼다 같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거죠. 뉴질랜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요 수출품이 유제품, 육류, 목재예요.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 미주입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뉴질랜드는
국민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법은 한마디로 긴축이에요. 허리띠 졸라매자는 거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6,500개에서 10,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삭감됐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어요. 공공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2025년 기준 실업률이 5.2%이고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 웰링턴의 타격이 심각해요. 웰링턴은 공무원 도시거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도시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뉴질랜드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배에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을 퍼내는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겠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돈이 절약되겠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정부의 인프라 적자가 1,200억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섰다고 공식 인정됐어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입니다. 상하수도가 터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병원 건물에 곰팡이가 슬고 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향후 30년간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이 없어요. 2029년까지 순부채가 GDP의 4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빚은 늘어나는데 고칠 건 쌓여가고 있어요.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2026년부터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GDP 성장률이 1.7%에서 3.4%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민간 경제학자들은 더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인재는 계속 떠나고 있고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뉴질랜드가 호주의 인력 공급소로 전락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호주로 가서 일하고 뉴질랜드에는 은퇴한 노인들만 남는 거죠. 아름답지만 살기 힘든 은퇴자들의 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질랜드의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많이 의존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은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요. 뉴질랜드가 보여주는 건 이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도 두뇌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고 젊은 전문직들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어요. 아직 뉴질랜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비슷해. 뉴질랜드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한번 인재가 떠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떠나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남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인프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지방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처럼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뉴질랜드가 낙원에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에 의존한 경제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진짜 실력인 생산성은 키우지 않고 집값 상승에만 기댔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둘째, 바로 옆에 있는 호주와의 인근 격차가 너무 커서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30%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셋째, 금리 폭등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주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넷째,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붕괴예요.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집을 살 수 없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해도 해외보다 대우가 나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뉴질랜드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긴축이나 금리 조절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해요. 지금 뉴질랜드에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뉴질랜드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시진 않으셨나요? 뉴질랜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